매주 화요일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이슈에 대한 민심과 여론주의를 훑어보는 시간이죠. 정치본색 여론조사 뒤풀이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김한 한겨레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 요즘에 뭐 여론조사 워낙 많아가지고 네. 기사도 많고 바쁘시죠? 네, 뭐 제일 여론조사를 인용한 기사도 많고 여론조사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의존도가 제일 큰 시기죠, 요새가. 네, 저희 코너 보시는 분들도 요 굉장히 기다리신다고 그래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의미 네. 있는 그 리얼미터 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41.9%, 40%대 훌쩍 넘었어요. 좀 네. 소개해 주시죠. 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8개월 만에 40%대로 올라섰습니다. 다른 조사기관들은 한 1, 2주 전부터 40%대 지지율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리얼미터는 8개월 만에 40%대를 기록했고요. 또 일간 집계로는 뭐 꾸준하게 이제 화요일 날 41.6, 수요일 날 41.5, 목요일 날 41.8, 41%대를 기록하다 금요일 날은 43.1%까지 오르는 상황을 나타냈는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경선 시즌이기 때문에 일종의 컨벤션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공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평가 보도가 국민의힘에 유리한 보도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의대 정원 관련된 이슈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 70%, 80%가 지금 의대 정원 확대 찬성하는 상황이거든요.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지금 22일에서 23일, 그러니까 목금 조사한 건데요. 네. 더퍼블릭하고 파이낸스데이 공동으로 조사한 거고 1,001명 조사했는데 귀하께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 정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3.3%예요.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는 7.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일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찬성률 나오는 것도 그렇게 그렇죠.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안이 이제 당정 지지율을 견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총선이 중간 평가적인 성격의 선거라고 하고 회고적 투표라고 하는데 지금 이 이슈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 한 60% 안팎되는 것보다 더 긍정적인 요인이 많은 사안을 당정이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 4년 전에 민주당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내세우면서 유권자들의 환심을 샀다면 이번에는 지금 의대 정원 확대 관련해서 여론이 70% 찬성. 과거 열린우리당이 크게 성공했을 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여론이 딱 한 70%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 정도 어떤 이게.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긍부정이 확연하게 갈리는 이슈가 또 긍정 요인이 많은 이슈 같은 경우는 당정이 좀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공천 문제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고요. 저희가 봤을 때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이게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의료계하고의 정부 간의 입장 차가 지금 워낙 크기 때문에 쉽게 봉합이 될 가능성이 없고 사실 정부에서는 쉽게 봉합하려고 하지도 않겠죠. 근데 이제 환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 그때는 또 여론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시점을 볼 텐데 지금 여러 가지 뭐 특검 논란이라든지 공천 논란 그거보다도 이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봐야겠죠. 김한 기자님, 지금 70% 넘게 이렇게 단일 사안에서 국민들께서 막 이렇게 의견 모아주시는 거 굉장히 좀 드물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리얼미터 기준으로 8개월 만에 40%대 회복했는데 결국에는 의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여론이 심한데 그거를 쳐주는 정부에 대해서 이제 국정 수행 잘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 평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의도에서는 농담으로 그 의사들이 윤석열 정부 도와준다 이런 얘기도 할 정도니까. 아 그래요? 아 의사들이 지금 윤석열 도와주는구나. 둘이 한 편인가요? 그럼? 그러니까 뭐 그런 농담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선거를 할 때 어떤 방면에서는 굉장히 선거를 하기가 쉽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 한 2년여 동안 윤석열 정부가 뭐 일을 잘한다 뭐 이런 평가가 높진 않았었는데 사실 이 단일 이슈 하나에 대해서 국민적 지지를 모아내면서 이제 선거 직전에 이걸 또 던져서 이게 사실 장기화되면 정부에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의료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드라이브를 거는 초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사들이 너무한다 뭐 이런 이제 그리고 기존에 이게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지난 정부 때부터 이제 누적돼 왔던 그러니까 국민적 요구가 있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이 부분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상당히 여론에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네. 요것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뭐 야당에서는 선거 운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도 했지만 민생 정책들을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다음에 매 발표할 때마다 1.2점씩 획득해 가는 수순으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어쨌든 부응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계속 반영이 차곡차곡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겨레에서 냈던 기사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아예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선대위원장처럼 지역마다 돌면서 이렇게 선거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민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역별로 아예 묶은 기사가 있을 정도예요. 전국적으로 어떠한 그 민생 토론회에서 뭘 풀어주고 뭐 지원하고라는 걸 발표했는지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지역 발전 행보기 때문에 그 이렇게 지지율 상승의 요인이 되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기사에서 어쨌든 언론들이 특별하게 대통령스러운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 부정적인 언급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민생 정책이라든지 뭔가 국정 운영에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이제 말하자면 언급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 이택수 대표님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여론조사 응답층에서 윤석열 정부를 내가 지지해 왔는데 사실 뭐 잘하는 게 없어서 잘한다고 말하기가 힘들어 왔는데 지금은 이제 응답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지지의 근거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자, 정당 지지도도요. 국힘의 지지율이 굉장히 상승폭이 이번 주에 컸습니다. 자, 이거 어디 리얼미터 거네요. 네, 리얼미터 기준하면은 아무튼 지난 2월 이후에 국민의힘이 40%로 올라섰고요. 4% 넘게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간만에 30%대로 떨어졌는데 작년 2월 3주차 이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거의 1년 만에 30%대로 떨어진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보수층이 확실히 최근 들어서 많이 잡히고 있고 그 이유는 지금 경선 시즌이기 때문에 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아직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경선을 붙이거나 조금 공천 물갈이 가능성이 좀 남아 있어서 그리고 이제 특검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공천을 조금 미루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컨벤션 효과가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들이 계속 여론조사응답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수층 결집 효과는 이제 영남층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의대 정원 확대 이슈와 관련돼서는 뭐 무직자, 중도층, 또 가정주부 뭐 이런 계층에서 또 많이 오른 거 봐서는 의대 정원 이제 이슈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공천 이제 논란이 워낙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뭐 호남, 그다음에 30, 40대 이런 집토끼층에서 좀 이탈 세력이 있는데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도 이제 승리해야 되겠지만 다음 대선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대표랑 결별하고 또 대선 이루는 과정 이제 롱텀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물갈이는 확실히 친명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일관된, 그러니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당의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는 것 같고 이제 반면에 국민의힘은 사실 물갈이가 지금 안 된 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다음 롱텀으로 봤을 때 당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당장은 아무튼 조용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천이 다 끝나고 중기적으로도 언론의 이제 판단 과거 이제 노회찬 전 의원이 얘기했던 같은 불판에 지금 뭐 50년 동안 이제 고기를 굽고 있는데 시커멓게 타는 거 어떻게 먹느냐. 공천에 대한 평가는 이제 반드시 공천이 마무리되면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될 텐데 너무 물갈이나 아니면 이제 판갈이가 없게 되면은 언론에 좀 이제 박한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한다면 일단 민주당은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고 4년 전에도 한 달 전쯤에는 양당 지지율이 좀 겹쳤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많이 앞서다가 그러다 좀 겹쳤다가 다시 민주당이 앞서는 지금 딱 그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은 뭐 지금 긴장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균열보다는 통합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 지금 여러 가지 공천 이제 파동이 있었습니다만 신문으로 알려진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지 뭐 등등 너무 길게 갈 것이 아니라 결론을 빨리 내서 어떻게든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연령대별로 들어가 보면은 조금 더 이제 하락세가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40대가 민주당의 견고한 지지층이잖아요. 그런데 40대에서 4.5%가 추락을 했고요. 그리고 30대에서는 7.8%가 내려갔고, 또 50대에서는 5.6%가 올랐다. 그리고 그러니까 50대, 20대에서 좀 오른 것을 30대, 40대에서 워낙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연령대로 보면 지금 지지율이 내려간 건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 공천 갈등으로 또 총선에 내놓을 뾰족한 어젠다도 없는 상황에서 또 대통령이 의대 정원으로 또 정권 심판론까지 잠재우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상황이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을 분당 갑에 전략 공천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임종석 전 실장 공천이 확정된 걸로 보여요. 그럼 김한 기자님, 공천이 뭐 계속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어쨌거나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면은 민주당 지지율 반등이 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구도 자체는 물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쨌든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천 파동에서 지난주에 굉장히 이제 뭐 모든 선거에서 공천과 관련된 문제는 있습니다만 총선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뭐 비선이라든지 불투명한 여론조사라든지 뭐 하위 10% 특정 개파만 포함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재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고 이제 그것들은 어쨌든 지나가는 국면이라고 하면 29일 날 이제 말하자면 그 쌍특검 재의결을 앞두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 근데 한 가지 좀 회의론이 일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2012년 총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때가 뭐냐면 굉장히 반 이명박 정서가 강했던 정권 심판 구도가 강한 속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결과는 152석을 이제 당시에 새누리당이 얻었고 민주당이 127석을 얻었는데 그때랑 지금 몇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국민의힘에서 160석 얘기도 나왔어요. 네,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도 민주당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대 라인이 들어온다, 뭐 이런 등등등의 논란이 있었고 그때도 민주당이 굉장히 강하게 기대했던 게 정권 심판론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죠. 근데 결국엔 그 선거를 못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때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물고 들었던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진보 정당과의 그 연대를 집요하게 물고 들어줬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이제 비례정당을 하는 것을 둘러싸고 뭐 통진당을 결과적으로 돕고 있다. 이런 이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에서 지금 종북 세력 끌어들이나 이런 기사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한 요인들이 2012년 선거의 판박이다라는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정권 심판론 하나만 갖고 그러니까 실체 없는 윤석열 정부 너무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모아달라라는 이 정권 심판론 하나만 갖고는 돌파가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뭔가 실체 우리가 수권 정당으로서 혹은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한테 힘을 몰아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근거가 뭔지를 좀 민주당이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캠페인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2012년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은 친윤 불패가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조 친윤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이철규, 이원모 모두 전략 공천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친윤 용액관도 공천이 되고 있는데 충남 홍성의 강승규 전 시민사회 수석 그리고 부산 해운대 갑의 주진우 전 비서관이 단수 공천됐어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자리 비운 지역에 주로 대통령실 출신이 단수 공천되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민주당 상황하고 비교할 때는 뭐 탈당이네 뭐 이런 식의 잡음이 적어 보이는 건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뭐 나눠 먹을 자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반발이 적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실제 일자리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공기관, 공공기관 또 공공기관 장, 협회, 감사 자리 뭐 이런 부분들이 역시 아직도 여당이네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 첫 번째고요.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는 캐비넷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무섭죠. 검찰 정권. 네. 그리고 이제 뭐 국민들이 봤을 때도 아직은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지나면 여당이 거의 대부분 패배했습니다. 한석이라도 17개 광역단체장 기준하면은 한석이라도 좀 적게 가져갔는데, 근데 총선은 안 그래요. 총선은 한 2년?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한 2년 지금 된 시점에서 이 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차기 주자가 역할을 좀 했을 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차기 주자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을 좀 희석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근혜 대표 그때 당시에도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낮았지만 박근혜 대표의 지지율은 높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견인해 가는 이런 상황이 그때랑 비슷하다는 거고, 근데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혼자 지금 싸우고 있어요. 당에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을 빨리 영입을 해서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공천도 사실은 너무 이재명 대표가 앞에 전면에 나서서 물갈이하면 반드시 이렇게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인요한 위원장이라든지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잡음을 최소한 한 달이 건너서나 이제 방패막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이재명 대표는 지금 홀로 싸우고 있다 이런 부분이 차기 주자급이 좀 한두 명 포진이 되거나 아니면 새 인물이 공관위원장 혹은 선관위원장으로 선대위원장으로 좀 빨리 영입이 돼서 캠페인 2차전으로 좀 넘어가야 되거든요. 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좀 어려운 것이고 국민의힘은 캐비넷 그다음에 일자리 뭐 등등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틀막 정권이라서 사실 샤인 민주당 표심이 저는 적지 않게 있다고 봅니다. 여론조사가 그렇게 보세요? 네, 지금 뭐 이틀막 해가지고 막 실려나가는 예. 뭐 의사들까지 예. 의사, 카이스트, 뭐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사회 표심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국민의힘 공천 정리가 쉬웠던 부분은 예. 많은 언론들이 사실 이제 부각해서 안 봐주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윤재옥 원내대표가 15%를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정당사에서 유례가 없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네, 두 명이 어쨌든 15%를 정리를 하고 이제 말하자면 점수에 반영을 시키는 구조가 작동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시스템 사천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을 놓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 여당이라는 특성상 자리가 많다.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수사에 관련된 부담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어쨌든 민주당보다는 정리가 쉽게 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상이 맞는지,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타당한지 국회라는 곳이 이런 식으로 정당이 운영되는 게 민주적인지와 별도로 네. 어쨌거나 휘어잡고 잡음은 적다라는 거는 사실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야 노른자 지역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궁금한 지역들도 좀 생겨나요. 그러니까 속속 이제 배진표가 되면서 특히 용인갑. 네. 국민의힘의 이원모 대 개혁신당의 양양자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현주 의원 뭐 공천할 것 같아요, 그죠? 이 지역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는 이제 굉장히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공천하기 전부터 이현모, 주진우 몇몇 이름들이 거론되면서 이들이 어디에 배치되는지를 봐야 이게 윤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뭐 이현모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용인갑에 갔는데 용인갑에 간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거구고 사실 여기서 지금 양한자 대표도 나오고 민주당에서도 이현주 뭐 전 의원이 나올지 누가 나올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나오는 3파전으로 간다면 예. 굉장히 유리한 구도 속에서 그 이현모 비서관이 그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지역구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텃밭도 있지만 양양자 의원이 좀 민주당 표를 가져갈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양양자 의원을 민주당 의원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캠페인을 하다 보면은 또 김종인, 이준석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지율도 상당 부분 잠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현주 의원이 만약에 공천이 되면은 3파전으로 양양자 의원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지지율도 많이 잠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회 요인으로 이현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 용인갑도 사실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유리하고 많은 의원들을 배출했기 때문에 좀 바꿔보자 하는 그런 정권 심판론적인 교체 지수가 높은 뭐 이런 지표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는 여론조사 아직 해보지 않아서 제가 가늠하긴 어렵습니다만 양양자 의원이 지금 개혁신당 지지율이 한 4 내지 6% 정도 나오는데 예. 역시 샤이 표심이 좀 있다고 좀 보고 또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지금 공관위원장이 들어온 지가 며칠 안 돼서 근데 어제 지표만 보면 약간 상승할 가능성도 좀 엿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양자 의원이 득표율을 여기서 한 10%까지 가져가면 실제 이원모 대 이현주 양자 대결에서 어떤 후보가 좀 유리한 국민이 될지는 사실 가늠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0%까지 보시는군요. 이 지역에서의 양양자. 네, 양양자 의원이 뭐 기본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분이고 그렇죠. 또 이분이 이제 TV 토론 같은 거 하면 굉장히 또 상승 가능성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 잠식을 어느 당에서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도 한번 해볼 만한 지역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그런 건 있습니다. 예. 경기 남부 선거가 대체적으로 이제 지역 개발 논리로 붙는데 이제 이현모 비서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 가깝다는 걸 공공연히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힘이 있다,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캠페인을 들고 나올 건데 네. 사실 이제 그게 지역에서 어느 정도 반향을 일으키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명룡대전 쪽 설문조사,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개항을에 원희룡을 돕겠다라고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까지 나섰는데요. 지금 개항을의 지역 민심은 좀 어떻습니까? 원래 이제 이 지역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보궐선거나 송영길 대표도 마찬가지로 크게 이겼던 지역이거든요. 뭐 10% 가량 앞섰던 지역인데 실제 이제 KBS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난
KBS가 며칠 전에 보도한 네. 겁니다.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지금 이 지난 조사한 17일부터 거죠. 사흘 조사한 건데 네네. 여기서 보니까 딱 10%포인트 차이가 나요. 근데 그 이후에 발표된 또 자동응답 방식의 여론조사에서 좀 좁혀진 약간 좁혀진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윤영선 전 후보보다는 원희룡 전 장관이 또 이념환 전 위원장도 가서 캠페인을 같이 해줬기 때문에 격차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애초에 국민의힘에서 뭐 이길 것이다라는 목표선을 정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이길 것이다라고 해서 캠페인을 하면은 원희룡 전 장관은 패배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부산 엑스포처럼 결과가 안 나타나려면 원희룡 전 장관은 이제 석패하는 정도를 목표를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지역은 이재명, 원희룡 두 잠룡 간의 싸움인데 이 정권 심판원이 되살아날 수 있는 어떤 캠페인 지역이라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다른 지역을 많이 지원 유세하는 것보다 여기서 원희룡 전 장관하고 세게 붙으면서 정권 심판론을 좀 불붙이는 것도 전반적인 어떤 바람을 불게 하는데 좀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이 지역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좀 강세 지역이고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 이게 좀 어려운 지역이 아닌가. 원희룡 전 장관께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좀 예.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석패라면은 기존의 그 차이인 10%보다 좀 더 짧게 5% 이내로 5% 아무튼 이내로. 이제 석패를 해야 원희룡 전 대선을 장관은 바라보고 나쁘지 그럼요. 않다. 근데 만약에 5%포인트 이상 지면은 사실 원희룡 전 장관은 차기 대권 주자가 돼 좀 밀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지금 원희룡 장관 하면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양평 서울 고속도로 의혹의 방패였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원희룡 장관하고의 대지는 사실 이 개항을이 정권 심판론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김건희가 떠오르는 겁니다. 네. 선거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최재형 목사가 그 서울의 소리 유튜브에 출연해서 어제 그랬습니다. 본인이 지금 디올백만 준 게 아니라 2022년에 4차례 정도 양주도 줬고 네. 뭐 샤넬 화장품도 줬고 선물을 이걸 찍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4번을 더 줬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추가 의혹이 있는데 이게 좀 작동이 될까요, 이번 선거에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굉장히 비호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이제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선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뭐 국빈 방문을 전격적으로 취소할 정도로 김건희 여사를 이제 언론에 드러내지 않고 있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건데 사실 29일 날 특검법 재의결을 포함해서 어쨌든 선거 국면에서 한번 등장할 수밖에 없고 근데 결국엔 이 지점에서 김건희 여사만 계속 타격하는 것만으로 선거 캠페인을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요소로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는 근데 민주당이 다른 콘텐츠 없이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만 한다. 이런 게 중도층이라든지 스윙보터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뭐 그럼 민주당의 콘텐츠는 무엇이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이 따라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어쨌든 특검법 의결이든 이런 국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이제 거기에 집착하는 캠페인으로는 선거를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런 공격을 하려면 지금 양평이나 이런 데서 김성규 전 의원이 다시 이제 그 공천을 받았는데 김성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고 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 이제 말하자면 역할을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팔로우업을 하고 누군가가 계속 추적하고 문제 제기를 해줘야 말하자면 정당한 공격이 이제처럼 이제 인식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말하자면 캠페인 좀 따라붙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화요일 심층 토론 오늘 개혁신당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지지도가 좀 내려갔습니다. 그 지난주 조사에서는 6%대였는데 4.3%로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망감이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총선에서 교섭단체인 최소 20석을 얻겠다라는 구상, 이게 가능하냐. 또 하나,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대구 경북 지역, 그러니까 TK에 출마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TK 지역부터 말씀드리면 서울보다는 유리하죠. 이준석 대표가 대구 경북 출신이니까 그리고 유승민 대표하고 가까웠었고 또 아버지도 이제 이쪽 출신이고요. 그래서 서울보다는 나은데 글쎄요 지금 지지율이 4.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낙준연대의 이제 균열 때문에 좀 오르다가 지금 이제 떨어졌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사실 그동안에 컸었죠. 근데 그 컸었던 이유는 대표나 대통령한테 좀 반기를 들면서 선대위원장으로서 좀 잡음을 일으키면서
좀 0점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이었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런 역할은 아니잖아요. 이준석 대표의 멘토 역할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한 번도 해본 어떤 프레임이 아니기 때문에 20석을 가져갈까? 이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 지지율도 당장 그렇고 비례대표 선거에서만 조금 몇 석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지역구에서는 사실 쉽지 않죠. 과거 이제 또 노회찬 전 의원의 이제 어록이 생각나는데 연정 중에 성공한 연정은 배연정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연정 실패했다. 빅텐트 실패했다. 예.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전에 하신 말씀 어록인데 이 얘기는 사실 그동안에 뭐 계속 어떤 룰처럼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 노회찬 전 의원 얘기 많이 하시네요. 네네. 제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네. 아무튼 연정이 좀 이번에도 20석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한 자릿수 이렇게. 뭔가 좀 본인 이제 히든 카드를 준비를 안 해오실 분은 아닌데 네. 20석은 조금 이제 무리다. 예. 그 가장 성공했던 제3정당이 이제 2016년 총선의 국민의당인데 몇 가지가 있죠. 지역 기반이 확실히 있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이제 개혁신당 그런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역구에서 의미 있는 돌파는 좀 어렵다고 예. 보여지고요. 또 다만 대선 주자급 인물도 있었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다만 이제 김종인 공관위원장의 계산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TK를 상징하는 지더라도 뭐 TK를 상징하는 정치인으로 남아야 길게 봤을 때 훨씬 더 승산이 있는 게임을 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이제 좀 생각 이런 게 반영이 되어 있는 권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그리고 김한 한겨레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